작년 4월 어느 날 경기도의 한 반도체 중견기업 대표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미국 관세 발표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죠. 회의 안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미국 텍사스에 공장을 지을 건가 아니면 관세를 감소하는가. 결론은 공장 신설로 났습니다. 투자 규모는 우리 돈으로 2,800억 원이었습니다. 당장 적자가 예상되는 투자였지만 선택지가 없었다는 게 그 대표의 말이었습니다. 이런 장면이 한두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1년을 정리하면서 지난 1년간 세계가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리고 그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딱 3가지만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 지 1년입니다. 이 1년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미국이 80년간 지켜온 질서를 스스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동맹국에게 돈을 요구하고 국제법을 무시하고 무력을 휘두르는 방식이 일상이 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힘의 질서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는 취임 직후부터 관세를 휘둘렀습니다. 해당 발표가 나간 건 작년 4월이었는데요. 모든 수입품에 일단 관세를 매기고 거기에 더해서 나라마다 추가 관세를 붙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어렵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미국에서 물건을 팔려면 대가를 치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중국, 일본, 유럽까지 140여 개 나라와 지역이 대상이었습니다. 외신들은 이걸 두고 관세 전쟁이라고 불렀습니다. 돈으로 압박하는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 관세 전쟁에서 나라마다 대응 방식이 갈렸습니다. 크게 보면 2가지였는데요. 하나는 맞대응, 즉 미국 제품에도 똑같이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었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 직접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은 맞대응을 택했고 유럽은 일부 품목에 보복 관세를 매기면서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해 여름 한미 무역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우리 측이 약속한 게 있는데요. 공개된 자료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겁니다. 그 대신 미국은 우리에게 매기려던 관세를 낮춰줬습니다. 바깥에서 보면요, 이 합의를 두고 한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사실상 돈을 낸 구조라는 시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병원 접수하러 갔는데 대기 시간 줄이려면 특진 비용 내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매지 않으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리면 손해고 돈을 내도 손해인데 그래도 빠른 손해를 택한 셈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협상이 끝나고 몇 달 지나지 않아서 미국이 추가 발표를 내놨습니다. 미국으로 수입된 반도체가 다른 나라로 재수출되면 그것에도 관세를 붙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장면이 포착된 건 지난 연말이었는데요. 솔직히 이 대목에서 제가 느낀 건 협상이 끝났다고 끝이 난 것은 아니구나 였습니다. 실제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상당수가 미국을 거쳐서 동남아나 유럽으로 물량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로마다 추가 부담이 생긴 겁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건 실질적으로 한국 반도체를 미국 내수용으로만 쓰라는 압박이라고 해석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무기처럼 쓴다. 협상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새로운 요구가 언제든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까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관세는 세금이 아니라 입장료가 됐습니다. 수출 기업이 먼저 울고 그 다음이 환율, 그 다음이 물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관세 얘기가 복잡했는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직접적인 장면들로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힘의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1년 동안 여러 국제 분쟁에 개입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3곳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입니다. 바깥에서 주목한 건 이 개입 방식이었는데요. 트럼프는 중재자가 아니라 사실상 당사자처럼 행동했다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입니다. 트럼프는 취임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에 빨리 전쟁을 끝내라는 압박을 넣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의 무기 지원을 줄이겠다고 했고요.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사실상 강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를 두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렸다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란과의 전쟁도 비슷한 구도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중재보다는 이스라엘 편에 서서 직접 개입했습니다. 그해 중반 이란 핵시설에 타격 가능성이 거론되거나 관련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렸습니다. 이 장면이 공개됐을 때 국제사회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움직임이 포착됐는데 유엔 안보리 논의도 없이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가자지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을 끝내고 미국이 주도하는 평화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문제는 이 위원회가 사실상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라는 점이었죠. 오래 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평화가 아니라
미국식 질서를 강요하는 것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동맹에서 싸움이 났는데 경찰이 중재하러 온 게 아니라 한쪽 편을 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정리해줬으니 이제 내 말 들어 하는 식입니다. 그게 지난 1년 동안 미국이 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간 사례가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와 그린란드입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연초에 미국이 강경작전을 벌였다는 보도와 함께 정권 교체를 노린 압박이라는 해석까지 붙었습니다. 바깥에서는 이를 두고 사실상 정권 교체 작전이라고 보는 시선이 많았습니다. 그린란드 사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트럼프는 필요하다면 군대를 써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그린란드에서 첩보 활동을 강화했고 그린란드 특사까지 임명했습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영토인데 덴마크는 이 상황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왜 그린란드였을까요? 바깥에서 보는 시각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원입니다.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 자원이 많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정학적 위치입니다. 북극 항로와 가까워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데 유리한 지점이죠.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동맹국인 덴마크의 영토를 무력으로 위협하는 건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주권 침해입니다. 유럽 언론들은 이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신제국주의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한 게 이 무렵이었습니다. 중재가 아니라 감요가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먼 나라 이야기 같아도요. 무력으로 흔들리면 기름값, 보험료, 물류비가 먼저 흔들립니다. 전쟁 뉴스는 멀어도 기름값은 바로 옆입니다. 이제 세 번째 물살로 넘어갑니다. 앞서 본 관세와 무력, 이 두 가지가 결국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동맹입니다.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죠. 미국과 유럽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든 군사동맹인데 올해로 80년째입니다. 그동안 이 동맹은 사실상 국제 질서의 축이었습니다. 미국이 유럽을 지키고 유럽은 미국의 리더십을 따르는 판이 이렇게 짜였던 거죠. 그런데 지난 1년 사이 이 동맹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균열의 시작은 그린란드 사태였습니다. 덴마크는 나토 회원국인데 미국이 그 덴마크의 영토를 무력으로 위협한 겁니다. 덴마크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동맹국이 이럴 수 있느냐며 강하게 항의했고요. 유럽 각국도 덴마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 내부에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미국에게만 의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커진 겁니다. 실제로 프랑스와 독일이 중심이 돼서 유럽 독자방위 체계를 강화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나토는 유지하되 미국 없이도 유럽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판을 만들자는 얘기였죠. 동네에서 제일 센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갑자기 나한테 보호받으려면 매달 돈 내 하고 동네 애들 물건도 마음대로 가져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동네 애들이 모여서 우리끼리 뭉치자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까지 복잡했죠? 잠깐 숨 고르고 가겠습니다. 관세 얘기, 무력 얘기, 동맹 균열 얘기를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 서 있나 입니다. 한미 관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여름 협상에서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는 걸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반도체 재수출 관세 얘기가 나왔고 우리 기업들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요즘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팔러 가는 시장이 아니라 지어야 들어가는 시장이 됐다. 이 한 문장이 한국의 위치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진입 비용이 확 올라간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눈 크게 떠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유럽이 미국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했죠. 그러면서 유럽 일부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중국입니다. 독일 기업들은 그 사이 중국 투자를 늘리는 흐름이 포착됐습니다. 프랑스도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요. 말은 어렵지만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이 밀어내는 자리만큼 중국이 조용히 의자를 끌어다 놓는 그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미국한테는 돈을 쏟아붓고 중국 시장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중동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얼마 전부터 중국 위안화 결제 비중을 확대하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달러로만 받았는데 위안화 결제 논의와 시도가 확대되는 물살입니다. 이건 단순히 결제 수단의 문제가 아닙니다. 달러가 질서에서 빠져나가도 괜찮다고 판단한 첫 신호입니다. 사우디가 미국 달러 중심 질서에서 벗어나도 괜찮다고 판단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지켜봐야 할 신호 3가지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미국이 동맹국에게 돈이나 투자를 요구할 때입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 분담이 아니라 동맹 관계 자체를 거래로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는데 이게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호,
유럽이나 중동 같은 전통 동맹국들이 중국과의 협력을 늘릴 때입니다. 독일의 중국 투자 증가, 사우디의 위안화 결제 확대, 이런 움직임들이 바로 그겁니다. 이건 미국 말고 다른 선택지를 찾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신호, 중국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때입니다. 지금이 딱 그렇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고 있는 사이 중국은 별다른 움직임 없이 관망하고 있습니다. 한 줄로 표현하면요, 중국은 미국이 스스로 무너지길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면 그건 힘의 질서가 바뀌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물살을 봤습니다. 관세로 돈을 요구하는 전쟁,武力으로 뜻을 관철하는 전쟁,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맹이 무너지는 질서의 전쟁.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 뿌리는 뭘까요? 미국 행정부의 핵심 원칙입니다. 미국 우선주의라고 하죠. 미국의 이익이 최우선이고 동맹도 국제법도 그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지난 1년을 관통하는 논리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이랬습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만든 질서를 스스로 허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동맹을 중심으로 한 질서를 만들었습니다. 이 질서 속에서 미국은 리더였고 다른 나라들은 그 리더십을 따랐죠. 하지만 워싱턴은 이 질서를 바꾸려고 합니다. 리더십이 아니라 힘으로, 점력이 아니라 거래로, 원칙이 아니라 이익으로. 이게 지난 1년간 미국이 보여준 방향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가 왜 지금 일어나고 있을까요? 배경에는 미국의 위기감이 있습니다. 중국이 경제적으로, 기술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면서 미국의 우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은 이 상황에서 지금 강하게 나가지 않으면 미국이 밀린다고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공맹을 끌어안는 게 아니라 압박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거래로 바꾸면서 결과적으로 미국 스스로 고립되는 길을 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동맹인가? 라는 질문의 긍정 답변이 크게 줄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물살이 단순히 트럼프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 내부에서도 이런 방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물러나더라도 이 물살이 완전히 되돌아가긴 어렵다는 얘기죠. 이게 바깥에서 되돌릴 수 없는 구조 변화라고 표현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막대한 투자를 약속했고 반도체 재수출 관세를 걱정하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 이 변화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한미 관계가 이제 순수한 동맹이 아니라 거래 관계로 바뀌고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면 대가를 치러야 하고 그 대가는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한미 관계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유럽이 독자 방위를 논의하듯 우리도 외교와 안보에서 선택지를 넓혀야 하는 시점입니다. 이게 중국과 가까워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미국 하나에만 모든 걸 걸기엔 위험이 크다는 겁니다. 셋째, 중국의 조용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 동맹을 무너뜨리는 동안 중국은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간에서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숙제입니다. 오늘 바로 해볼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뉴스를 볼 때 미국이 또 뭘 요구하고 있나를 체크해보세요. 관세든 투자든 군사협력이든 요구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지켜보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방향을 읽는 방법입니다. 약속대로 세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미국이 요구를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주는지 따져보세요. 둘째, 유럽이나 중동이 중국과 가까워질 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생각해보세요. 셋째, 중국이 조용할 때 그 뒤에서 무슨 움직임이 있는지 주목하세요. 댓글로 의견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할 국면일까요? 아니면 판이 바뀌기 전에 움직여야 할 때일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인생 한 조각 이야기였습니다.